예, 이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박변 아까 인사했다 아까 그랬죠? 인사했잖아요. 시켜야 해요, 저도. 아, 이변님 지각하셨구나 하는 댓글이 있으신데요? 아니요. 그냥 오늘 뭐 꿀렁꿀렁한 날씨에 박변님 한껏 좀 목소리 깔고 계시길래 혼자 한번 오프닝 해보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을 따름입니다. 근데 뭐 썩 잘못하시네요.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아, 날씨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도 음악방송처럼 한번 열어보자 이런 취지로 박변님한테 넘겼는데 아이 참 딱딱하게 회의 개정 선포를 하셨어요. 언제나처럼. 지금은 위헌이 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수사나 재판을 한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신 시절이었던 지난 1976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신모 씨와 서모 씨. 이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고문과 협박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에 따른 공무집행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긴급조치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입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예전에 유죄 판결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국가배상 청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1심과 2심에서 이겨서 국가배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3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제 국가배상 자체가 기각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판단에 있어서 이때까지의 법원의 판단은 박정희 정권이라는 그 자체의 유신 재정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심지어 뭐 박정희라는 일 개인을 국가 공무원처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한 판결도 있었는데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니 당시에 긴급조치 9호도 악법이지만 법이었고 또 수사와 재판을 했던 직무행위는 합법이다라고 기존의 판결의 판단과 배치된 듯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라면은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국가배상을 할 여지는 있었지만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서 국가가 배상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대법원의 판결하면은 이제 뭐 대법원 30까지 가면은 그 판결 그대로 다음 재판 때도 다른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판결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부가 판단을 했어요. 이 부는 뭔지 그다음에 특히 이 부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이광채 변호사님 이런 거에 배경이 기초사실에 강하시거든요. 부의 판결이라는 거는 우리 대법원에 이제 그 대법관으로 계시는 분들은 전체 14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일상적인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이제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그래서 두 분이 재판 업무에서 빠지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12분을 갖고 4분씩 한 개의 부를 구성해서 대법원은 전체 3개의 부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4분으로 구성된 그 대법원의 소부로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그 4분 사이에 견해가 맞지 않거나 또 이 소부에서 내리는 판결이 종전에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서 그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는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부 중에 이 바로 2부에 이번 그 국가배상 유신헌법과 관련돼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기해서 불법 구금되었던 분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 가갖고 배당된 게 바로 2부인데 이 2부에서 주심을 맡으셨던 분이 바로 그 이상훈 대법관이 이번에 주심을 맡으셔서 이런 굉장히 명판결을 쓰신 거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두 분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태지겠지만 난 이상훈 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신감을 좀 느낍니다. 사실 이 양반 광주 일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 동생이 바로 그 예전에 내곡동 특검했던 이광범이라고 네. 이 형제가 판사인데 둘 다 광주일고 출신이고 이 호남에서의 그 법조 인맥에 사실은 뭐 큰 줄기죠. 광주일고가 이용훈 대법원장도 광주일고 출신이신데 그때 당시에 뭐 이분은 동의하지 않으실진 몰라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그래도 진보적인 대법관 몫으로 사실 이분이 들어가신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독수리 오영재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근데 이분 들어가셔가지고 내리는 판결 보면 정봉주 판결에서도 아마 이 양반이 주심이었을 거예요. 그때 신영철이 사건 사실은 뭐 배후에서 사건 다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그때 뭐 나중에 후일담으로 보니까 뭐 신영철 대법관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던데 유신헌법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다라고 선언하고 대법원도 똑같은 취지로 선언해놓고 지금 사실 시리즈로 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판결이 4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예. 손해배상에서 지연 손해금을 축소하는 판결이었고요. 그것도 바로 맞아요. 2부에서 있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 3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이런 부분들의 예. 판결이 하나가 있었고 또 민주화 보상금 운동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데 뒷골이만한 위로금 같은 그렇죠. 거 줘놓고 그거- 손해배상 못하게 만든. 거기서 이어진 4번째 그 우려스러운 판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번 내려진 게 긴급조치를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인 긴급조치를 적용해서 내린 판결 그걸 적용해가지고 불법 구금한 것이 위법은 하더라도 공무원 자체 고의 과시라고 하는 귀책 사유는 별도로 요구된다라는 그런 좀 법 논리를 형식 논리를 요구해가지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예. 아니 기존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긴급조치 1호랑 9호는 발동 요건을 제대로 그 당시 헌법에 의하더라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 비추더라도 위헌이지만 당시 유신 헌법에도 위반되어서 위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걸로 봤던 게 기존의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박정희라는 국가공무원의 그 긴급 명령권 발동 행위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참 친절한 대법관님은 지금 현 대통령의 친부인 박정희 대통령을 어쨌든 비난하는 방식은 피한 거죠. 이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보 판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변명한 변명을 대법원도 했대요. 마사지. 예, 마사지를 좀 했는데.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별로 없었고, 이렇게까지 해석될 부분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고문, 가혹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라고만 설시하면 되는데, 구태여. 당시 헌법으로서는, 어떤 법조항을 예를 들면 당시로서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거로 들거든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 민변 측에서 긴조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지만 민변 측에서 맡았던 사건은 아니에요. 소위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로펌이었는데 아마 좀 주장을 충분히 잘 못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유신 헌법 자체의 문제점, 그다음에 당시 긴급조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수적이면서 지금 현 대통령 체제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경로로 많이 기여하고 계신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는 로펌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긴급조치에 대한 사건을 말아먹으신 거네. 사건을 말아먹으시 역사를 말아먹으셨죠. 사실 제대로 의뢰인한테 복무를 못하시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제 그 법률적인 이제 형식 논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상훈 대법관이 그 법리를 갖고 어떻게 장난질을 쳤는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원래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충족돼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요건 사실로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가해 행위 자체가 필요한 거고요. 교통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위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문에 정해진 법령을 위반해도 위법이지만 특히 민사에서는 뭐 크게 보면 조리라든지 신의칙 위반도 이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귀책 사유라고 그래가지고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어떤 그 고의나 과실 이런 것들이 없는 뭐 불가항력적 행위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천둥이 내리쳐가지고 그 천둥이 이제 뭐 천둥에 차가 뭐 파손이 돼서 그것이 파편이 튀었다든가 뭐 이게 얘가 좀 적절할까요? 네 그런 좀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귀책 사유가 없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형사 고속도로를 사람이 무단횡단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사람을 치어도 뭐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고의나 예로 들어서 과실이 없다, 예, 이런 귀책 거죠. 사유가 없. 그래서 이렇게 가해행위, 위법성 또 그리고 당사자의 귀책 사유 세 가지가 손해배상에서는 이제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법리를 이상훈 대법관이 가져다가 이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의 집행에 가져다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가해행위도 있었고 또 긴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유신헌법이 이제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있는데 네. 불법 구금을 집행했던 경찰관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법으로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집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귀책 사유 있다라는 것은 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가 분명하게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라는 게 이상훈 대법관의 형식 논리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그 가해행위가 있었던 게 벌써 50년 가까이 돼가는 네. 그런 시점에서 누구도 이거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다음에 위헌적인 유신헌법에 의한 구금행위는 있는데 그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명백히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집행이라는 부분 역사의 법정으로는 판명난 사실들이 법정으로 와가지고는 실정법정인 법정에 와서는 아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가능하게 됐던 게 바로 이상훈 대법관의 이러한 오도된 법리를 가져다 악용한 것 때문인 거죠. 아니 근데 이상훈 대법관의 이거를 만약에 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더 어렵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말씀하셔도 돼요. 2차 대전 때 유태인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유태인 학살을 히틀러가 다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명령을 받아서.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30년 또는 50년 흘러서 그 실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거죠. 명령에 따라서 한 건데. 이 명령이 위법한지 아닌지 그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사람 잘못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판단을 한 대법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대법관 무슨 대법원 판사. 대법 판사. 그러니까 관이라는 어떤 씌워주는 그런 직위를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소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사실 지금 유태인 학살 얘기를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일일이 각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다들 이렇게 변호사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법정 와가지고 다투게 해놓은 것만 해도 이거 너무한데. 거기다 또 입증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것도 입증도 너무 가혹하리 많지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게. 예. 이건 특별법으로 해결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으로도 아마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과거지만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예회복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판결에 관여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식의 그렇죠. 노력도 없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이게 이 판결이 이제 좀 배경을 저는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그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직접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부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대법원이 왜 그런 걱정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대법원 쪽에서 자꾸 일선의 판사들한테 신호가 오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면 별로 좋지 않은 처우를 받는구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저는 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일련의 대법원이 우리 과거사 규명과 관련된 판결들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든 손해배상을 막고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비슷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크게 봐서는 과거사를 뭐 반성도 하고 규명하면서 대법원이 뭐 이렇게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다라고 선언해놓고
강론 가서는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총론하고 강론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들을 보면 일단 우리 대법원이 너무 예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나라 살린 걱정을. 사실 나라가 파산이 나더라도 이런 건 손해가 배상이 돼야죠. 나라가 파산날 위기가 있으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 피해자를 원망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위법 앙대요. 왜 그래요? 그러한 피해 사실을 유발했던 그 가해자를 원망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에 우리나라가 또 파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날의 권력자들을 다시 한번 감시를 해야겠다. 제대로 된 권력자를 뽑아야겠다. 현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난 파산하더라도 갚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구상의 법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을 대신 해주고 그로 인해서 생긴 실질적인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그 손해들을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물론 이제 소급법에 대한 또 위헌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상의 법리들을 적극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놔야 그때 당시에 가해에 참여했던 당시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막 끌고 와서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도 진짜 나쁜 놈인데 진짜 뭐 안기부 뭐 경찰 이런 진짜 나쁜 놈들은 사실 검사하고 판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젠체하면서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 솔직하게 나지.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국가 범죄,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인권 침해적 행위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뭐 시효나 소급입법을 좀 제한하자는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구상 논리를 만들고 그런 걸 헌법적인 시비를 돌파해가지고 하면은 뭐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정권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그런 분으로 두고 있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랍시고 저렇게 계시니까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라도 좀 그러한 취지들을 바로 세우고 사실 우리 헌법이 발딛고 서 있는 게 유신헌법하고 80년 헌법에 대한 부정에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유신헌법으로 80년 광주로 인해서 빚었던 그 유신헌법과 80년 전두환 헌법 그 8차 개정 헌법까지를 다 일거에 무너뜨리고 정말 민주헌정에 바로 기틀을 세웠던 게 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정신이고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요, 나 대법관이요, 나 헌재 재판관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9차 개정헌법의 그 유월항쟁의 정신인데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유월항쟁의 정신을 갖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응? 아니, 누가 지네들 보고 예산 걱정하랬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국가가 나서서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국가의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가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하고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권고 의견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뭐 긴조뿐만 아니라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들은 그러잖아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대로 청산을 하자고 든다면 책임자도 처벌돼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서 진상을 규명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피해라도 보상하면서 위로해주자는 선까지만 하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발 양보를 한 거예요. 피해자들도. 그런데 그 1차적 행위조차도 이 사회에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과거의 하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논리가 좀 적용이 되는데요.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서도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단만 처벌이 되니까 정책적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즉 정책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사를 겪어도 크게 뭘 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구조가 온전하니까 다시 또 참사가 일어나고 또 선박 해양 사고가 대충 보니까 20년에 한 번씩 대형 선박 사고가 근데 반복되는데 똑같은 이유예요. 과적과 과승.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를 명백히 찾아내서 처벌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후진적이다 하는 것들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은 가서 권한대로 휘두르는데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아니죠. 전혀 딴 사람이 지거나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들을 다
방기하고 못하게 포기하고 못하게 막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에 상응한 지위와 역할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터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선진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권한과 책임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야구 관련해서도 뭐 프로야구 있지 않습니까? 뭐 프런트의 책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이 안 나고 결국 월드 시리즈 못 가가지고 그 프런트가 강했던 LA 다저스 단장이 이번에 경질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우에서 롯데 같은 경우에 야구 얘기 나오니까 양쪽에서 두 분이 뚱하신데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 프런트가 감독 권한을 대신 막 침범해갖고 행사해놓고도 그 책임을 김시진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로 저기해버리고 프런트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진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뭔가 투명한 그런 어떤 공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세월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그렇죠. 상응한 권한을 행사했던 이런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 개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을 뿐더러 거기다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나서서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런 교훈도 못 얻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래갖고 우리나라 보면 권력자들 보면 갑질이나 할 줄 알지. 그 개중에 좀 똘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한을 잘해서 또 개중에는 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권한 주면 완장차고 갑질이나 할 줄 알고 책임은 아니죠. 예, 무슨 일 터지면 뒤로 숨고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다 고스란히 국민들이 일반이 지는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서 계속 반복돼 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도망가는 그리고 덮어버리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묻거나 관심을 딴 데 돌리거나 뭐 또는 희생자를 찾거나 이런 식의 있잖아요. 거의 검찰이 수사를 거의 매뉴얼돼 있고 기계적으로 착착착 되는 것 같아요. 세월호를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발달됐는데 진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서 뭐 끌고 나가고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야, 왜 저 사람은 가만두고 나한테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처벌된 예가 없다. 없는데. 근데 왜 나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네. 관행이야. 이건 음모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저는 이런 그 역사를 거스르는 판결을 볼 때마다 법률가로서 굉장히 또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자책감이 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예, 이 법률가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사실 뭐 인권 변호사로 대표되는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또 유신 시대에 또 역할을 다 많이도 하셨지만 사실 유신헌법을 만들어낸 것도 법률가거든요. 그렇죠. 권력 주변에서 이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을 서서 거기에 복무하는 법률가들이 바로 그런 독재 체제를 만들어냈거든요. 법 기술자들이 있고 예. 또 정의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춘이 만들었죠 유신헌법. 네, 그렇죠. 그때 37살인가 그때 검사하다가 중앙정보부 파견 나가가지고. 저는 그 유신헌법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책임 이상으로 오늘 이 판결을 한 판사 역시도 자기가 법기술자가 되었다라는 자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역사인식 없이 이런 식의 판결을 난무한다는 거는요. 더 나쁜 분이세요. 그분들도 배우셨을 거예요. 저희가 헌법 배우다 보면 맨 앞에 칼슘이트 뭐 그다음에 예, 법실증주의 막 배우잖아요. 칼슘 뭐 이런 얘기. 예, 그 나치를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법기술자들, 헌법학자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무가치한 판단들이 우리가 또다시 나치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나치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 법률가들이 복무하고 있는 형국이죠. 왜 이스라엘의 이제 전설적인 정보기관 정보기관 모사드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물론 저는 이스라엘 별로 시오니즘 뭐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 종교적인 근본적인 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팔레스타인 막 그렇게 그 사람들 막 축출하고 뭐 자기네들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이 사람들 모사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 다 찾아가지고 정말 역사 정리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아이만 같은 사람 막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서 네. 처참히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그런 방식으로 과연 과거사를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잡아다가 막 암살하고 그렇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바라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를 보면요, 외국의 적군파라든지 외국의 이런 그런 그 저항의 역사하고 달리 진짜 가만 보면 무슨 테러, 무슨 요인 납치 그런 게 없죠. 없죠. 네. 뭐 무슨 진짜 무슨 뭐 인질극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가 대부분 보면 자기를 불태워서 분신을 하거나 진짜 뭐 아니면은 시민들과 공감해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외치거나 3.1 운동부터 그렇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유순하다 이런 그런 저기도 봤지만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평화적인 저항의 운동의 역사고 자기를 불사르는 운동의 역사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랑 궤를 달리하지만 어쨌든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과거사 청산하는 것들 보면 그만큼 집요하고 끈질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세에서는 예를 들어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시 정권 다 싹 쓸어버리고. 근데 일본 같은 애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2차 대전에 전범이라고 사형당해갖고 어디 저기 합사되어 있는 그 어디입니까? 무슨 뭐 그 있잖아요. 뭐 어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네. 그래서 야스쿠니 같은데 이렇게 합사해놓은데 이제 슬금슬금 찾아가가지고 무슨 저기 뭐야 뭐 조국을 위해서 전사하신 분이 전몰이니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역시 과거사 청산이 안 된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결국 이러한 잘못된 사회 기풍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사실 뭐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사적인 복수까지 바라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소한 그 당시 사실에 대해서 공적 기관이 인정해주고 역사적으로 신원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1차적인 해결인데 그조차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공적 기관은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판결이나 내리고 있으니 공적 기관 한심합니다 진짜. 예. 특히 이거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산적해 있는 그 유골조차도 군 의문사도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나오면은 이걸 드러낸다기보다는 덮기 급급하고 그렇죠. 다 공범들인 것 같아요. 왠지 다들 공범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덮기 급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 눌러버리고 막. 국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져 있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유골들. 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뭐 퍼포먼스도 언론에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현지 진행형 아닙니까? 세월호를 두고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인양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세월호도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벌써 사라진 7시간이 진상이 규명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국가 권력자라는 사람이 참 7시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너무 한심하고요. 조금씩 해명해서 이제 뭐 7번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애초부터 그런 얘기 안 하고.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뭔가 이상하죠. 창피하지 않나요? 쪽팔려서 참 석고대죄하고 모든 것을 밝혀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겠다. 사실 국정원 싸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문제에 대한 의혹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차라리 다 털고 시작을 했더라면. 예.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 가혹 행위를 주도한 병사는 징역 45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병사들도 25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1심 재판부인 산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혹 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45년을,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지모 상병과 이모 상병은 각각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인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폭행 피해자였다 선임병들의 지시로 가담하기도 했던 이모 일병은 집행유예 6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주 혐의인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미필적 고의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예비 혐의인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습니다. 윤일병 유가족은 재판부에 흙을 던지고 뛰쳐나가는 등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잠시 관련된 뉴스 소식도 들으셨는데요. 아까 제가 군 의문사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 의문사에 관련된 부모님들이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나서 국방부 안으로 진입하시려고 하셨었는데 그때 그 분들이 외쳤던 게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만 알려달라.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군대 내에서 이제 이런 의문사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의문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에 윤일병 사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드러났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가혹행위 정도가 굉장히 이제 도를 넘는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결국 이제 살인이라는 어떤 죄목으로 인정된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윤일병 어머님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군 검찰과는 어떻게 하든지 사형죄 그 공수처 변경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랬고 살인으로 살인으로 제가 자꾸 살인하고 사형을 살인죄 안 하려고 그랬고 이제 뭐 결국은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그때 이제 사형으로 마지못해 살인으로 왜 이러죠? 그러니까 사형이 사법 살인이다 이런 평소의 의식을 반영을 하신 네. 발언이죠. 네. 예, 도와드렸습니다. 사형 왜 그러죠? 위록지마도 아니고.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또 네, 그래서 군 사법 체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또 살인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군 사법 체계가 암묵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사실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보면 과연 그게 민간 법정에서는 사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아닌 거죠. 충분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그때 기절해갖고 쓰러지는 사람 또 막 깨워갖고 또 막 그 의식을 또 그러게. 돌아오게 해가지고 또 뭘 또 가혹행위하고 막 그랬던 일까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예전에 왜 미필적 고의 했던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생각납니다만 그 뭐 목 울 때를 쳤을 때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살인에 그런 판례들도 생각나고 하는 걸 보면 과연 이런 것들까지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 건가. 결국 크게 보면 그 우리 사회에 이런 아주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그 적폐가 결국 그 연장선에서 군대가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군대는 특히 우리가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런 군대라기보다는 이런 분단의 잘못된 구조들을 존속시키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병들 간에 이런 잘못된 그런 가혹행위들을 방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드러난 현상에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이런 잘못된 문화가 누적돼서 발생한 것 같고요. 저는 더 한심스러운 거는 이걸 또 징역을 45년을 줬어요. 네. 사실상 뭐 형의 선고만 놓고 보자면은 살인죄를 인정했을 그러게요. 때보다 훨씬 더 인정했을 때도 이런 형이 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결국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한 것. 그러니까 네. 군대 내에서의 어떤 이런 문화를 현실로 받아들인 재판부가 이걸 이제 치유하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현실로 인정한 재판부가 그래서 살인죄라는 것은 인정을 못하면서 근데 국민들의 여론은 높으니까 형을 아예 그냥 높게 다른 죄목으로 형을 아주 높게 선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런 것도 역시 매뉴얼화된 그 사후 대처의 모습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정작 해부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유야무야 하는 데만 전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몰아서 그걸로 모든 역사적인 것을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른 행위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이런 군 검찰, 특히 우리 검찰이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 얘기는 하는데 특히 군 검찰은 과연 법률 전문가라고 독립된 법률 기관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군대 사건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찌찌뽕. 예.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이번 그 일을 계기로 그 군사 법원 제도 개혁에 좀 논의가 좀 다시 좀 네네. 촉발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군사법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특히 이제 미국처럼 해외에 많이 주둔병을 두고 있어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나라들에서만 이 군사법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유수한 나라들의 사례에 비춰서 군사법원이라는 걸 없애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군사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률가에 의한 재판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휘관이 관여할 수 그렇죠. 있죠. 예. 그 판사 이외의 지휘관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고 하지만 통일된 어떤 상부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개개 재판에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군사법원이 이제 우리 헌법에 그렇죠. 한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군사법원을 폐지하려면 어쨌든 개헌이 필요한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논의를 뭐 조금 확장할 이제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부분에서는 일반 이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저는 이제 군사법원을 헌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뭐 당장 쉽게 지금 개선할 수는 없는 점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군사법원의 시스템을 가능한 한 민간 법원이라든지 민간 사법 체계에 준하게 작동을 좀 있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그냥 법률 전문가도 아닌 그냥 지휘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들을 또 관할관 제도라고 그래갖고 한 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양형도 막 그냥 뭐 다 무효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정말 좀 황당했던 게 제가 지금 군사법원 사건 그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이제 의무 복무하는 장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무 복무하는 장교 중에서 이제 대학 때 한 총련이 이제 대의원이었던 사실 대의원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단대 이제 부학생회장 했다가 단과대 학생회장이 이제 휴학을 하는 바람에 부학생회장이 이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해갖고 그 한 총련 너 대의원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2005년의 일인데 그 2012년에 이제 기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2년에 갖고 그 장교가 지금 의무복무 기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군 인사법을 보면 의무장교의 경우 기소가 되면 이게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기소휴직이라고 해갖고 기소휴직이 되면 그 휴직 일수는 의무복무 일수에 산입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은 다 제대해가지고 뭐 장가도 가고 취업도 하고 또 뭐 다 각자의 인생 계획 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계속 군사법원의 사건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아직 1심도 안 끝났거든요. 근데 1심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면 저쪽 군검찰이 항소할 거고 유죄가 나오면 또 피고인이 항소할 거니까 국가법원 사건이니까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재판이 정말 얼마나 골 때리냐면 인터내셔널가를 제가 이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중위가 자기 옛날 미니홈페이에다가 인터내셔널가를 링크를 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 PL송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내셔널가가 이제 그 뭐 깨어라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 곳으로. 근데 거기 가사에다가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인터내셔널가 써놓고 이게 북한에서 불리우는 인터내셔널가라고 이적 표현물이다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했다고 그러고요. 또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지으실 때는 고려대하고 연대 그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 그 번역을 해놓은 책자들이 이적 표현물이라고 기소해놓고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사건으로 기소가 돼갖고 도저히 이분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 가죠.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군인의 신부를 묶여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저도 군사 재판 한번 해봤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기일을 한번 더 달라고 하니까 다들 뜨악 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본인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은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 병영에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스스로 포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당한 피고인의 권리조차도 묵살하는 이 비법률 전문가인 지휘관. 전 정말 황당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간모욕죄로 기소가 됐던 대위. 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이 되고 지금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형 헌법소원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그 친구가 어쨌든 우리는 항변, 피고인으로서 응당할 수 있는 항변을 했습니다. 상대 측이 검사잖아요. 근데 검사도 군인이에요. 이제 지위가 높은 군인이죠. 항변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재판장이 자기 상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말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군 조직에서 지금 지휘계통 체계하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법정에서 검사와 상대방으로서 우리의 항변을 하는데도 혼났어요. 이런 식의 사고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큰 문제는요. 군사법원에서 제가 느끼는 단편적인 문제인식이 모르겠는데 군사법원은 그 검찰과 법원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않죠. 군 검찰부가 있고 맞아요. 군 법원부가 이렇게 있어갖고 인사교류도 돼요. 군 검찰하다가 판사로 가고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법무관들이 2년 정도 네. 검찰하다가 3년쯤부터 판사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군 검찰관의 여러 인력 중에서 또 그 국선 변호인으로 또 선정이 돼요. 변호까지. 그러니까 뭐 영장심사 가면 그 인력풀 안에서 누가 판사하고 누가 군 검찰하고 누가 국선 변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역할이 혼동인 거죠. 내가 지금 검찰로 앉아있는데 내가 판사야, 변호인이야. 그러니 제대로 된 진짜 변론권을 갖고 군 검찰의 기소라든지 영장 청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의뢰인을 위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게다가 그 법정이랑 우리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정이 군대 내에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절차를 밟으면 공개가 되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들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는데도 언론의 접근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진 않았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있을 때와 아닐 때 그 재판장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고 하는데 항상 모든 재판이 공개 재판 주의로 해서 저 문을 열고 어떤 시민이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 판사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 재판은 그렇게 섬에서 재판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제가 뭐 국가법원 사건만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건을 하면 법정 방청석에 기무사 요원들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기무사 요원들이요. 지금 민간 법정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와 있어도 재판장이나 판사들이 무슨 저 주눅 들고 이런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국가법원 사건 해보면. 근데 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은 기무사가 군 판사나 군 검찰관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 평정이라든지 보안 감찰의 권한을 제가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판사나 군 검찰관의 입장에서 기무사는 늘 어려운 갑 중에 갑인 거예요. 심지어 그 기무사의 중사를 일반 보병부대 대령 연대장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안 다녀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는데.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군대 안 나오셨어요? 법정에서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막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부 판사가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저 사람 누구시냐 그랬더니 기무장교래요. 근데 기무장교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그 발언권을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 분야의 전문가래요. 그러면 재정 증인으로 신청하시는 건지 이 법대에서는 피의자 아니면 피해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사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지위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지위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라고요. 판사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법조인인 변호사가 있는 눈앞에서도 그런 감히. 일이 벌어져요. 감히 이재정 앞에. 전 정말 쇼킹했어요. 이재정 앞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이재정 앞에. 예,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와서 황당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이해가 되나요? 그 장면이? 그래도 이해 안 돼요. 그건 생각해보세요. 기무장교가 제가 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판 도중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몰랐는데요. 제가 또 재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신가요? 점잖으신 분께서 왜 그러세요? 예. 근데 제가 재판 끝나고 이제 저희 그 부모님하고 이제 나오는데 부모님께서 유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국가법원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따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도 좀 곤혹스러워하고 군검찰관도 뭐 이제 이래저래 막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법정 안에서 논쟁도 붙고 이게 군사법원은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건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법정은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다음 재판을 하려면
이 재판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압축해서. 근데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이 없으니까 그냥 쭉 해요, 그냥. 한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군검찰관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당한 일인데 군검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놓고 거기다가 자기 서명 난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봤나 이제? 아니라고 이제 택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3회만 그 실무관 도장하고 군검찰관 도장이 찍혀 있고 나머지 3회가 복사해봤더니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런 군기 빠진 군인을 봤나 그래갖고 제가 당연히 부동의를 했죠. 이거는 조서로서 기본적인 성립이 안 돼 있다. 그랬더니 그날 그 군검찰관이 그날 찍었나 봐요. 내일 재판이니까 그 전날 빠진 걸 발견하고 그러더니 뭐란 줄 압니까? 아니 조사 끝나고 군검찰관 도장 찍으라는 법이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이랑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에 내기 전까지만 찍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아니 그게 공무원 군인이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냐. 피의자 신문 조서에 군검찰관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자 신문 전체가 다 그 주제자였던 당신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아무 하자 없이 성립됐다는 걸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건데 당신의 그 책임을 방기해놓고 내일 재판 앞두고 판사 앞에서 찍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게 2012년 일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박 변호사님이 해가지고 그 야간 시위 무죄 그 위헌 받아내셨잖아요. 우리 또 점잖으신 박 변호사님. 그때 점잖지만 할 건 다 하는. 이 피고인이 그때 야간 용산 참사 참여해갖고 야간 시위가 그때 공소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 변호사님이 쓰신 위헌 제청서를 그냥 글자 몇 개 바꿔가지고 냈죠. 예, 저도 그랬는데. 냈죠, 사실. 그래갖고 왜 이번에 그 야간 시위 위헌 제청문에 그 사건 2개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제되는 사건.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나가. 제가 여기서 특정 그 군을 말하면 이제 저기가 되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때 얼마나 재밌었냐면 제가 막 그 증거를 목록을 전부 다 부동의해 버리니까. 재밌어야 돼요. 그 군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 힘이 빠지잖아요. 계속해보세요. 군판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재판도 몇 개 없는데 다 자백 사건인데 제가 막 다 부동의하고 증거를 막 전부 다 부동의하니까 이 군판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마침 제가 위헌 제청을 넣었더니 군판사가 예다 하고 위헌 제청 받아주고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중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위헌 한정형 결정 나고 해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게 새로 바뀐 군판사가 군 검찰관하고 다시 그 논쟁이 붙었어요. 군 검찰관은 이제 계속 뭐 자기 증거로 채택된다 그래. 재판장이 한없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2시에 시작하면 재판 시작하잖아요.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7시도 좋아요.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헌 제청이 되고 나면 형사재판은 이제 그 재판이 잠시 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렇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이 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넘게.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법리적 판단 때문에 중지가 된 게 아니라 이 사건 복잡해질 거 가니까 자기 빨리 가려고 따지니까 진짜 이광철 변호사랑 하는 재판은 나 여기서 그만해야지 하고 그걸 받아줘 버린 거죠. 위헌 제청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 의뢰인은 2년 넘게 지금 의무복무 기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윤일봉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 재판에 대한 얘기, 뭐 각종 에피소드를 곁들여가면서 얘기를 길게 해봤는데요. 이 군사 법원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 법조인도 전문가긴 하지만 오랜 기간 또 군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싶어요. 전에 한번 임태훈님이 나오셨는데 만약에 군사 법원의 문제라면 최강욱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아주대 오동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또 언제 한번 좀 판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